여러분은 빚, 즉 부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긍정적인 이미지인가요? 부정적인 이미지인가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빚이 싫어. 부채는 위험해. 빚 없는 내 집 한 채가 목표야. 아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몇몇 분들은 빚, 부채, 대출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달라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빚에 대한 제 경험담과 함께 왜 대출을 절대 갚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2번의 부동산 거래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초년생 때 6천만 원짜리 소형 아파트를 매수해서 1,500만 원을 들여 수리하고 2년 뒤에 팔아서 3천만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남겼는데요. 사실 이 투자는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투자입니다. 소형 아파트를 산 시점은 2017년. 당시 한 신축 대단지 분양권을 사려고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피가 2천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모은 돈으로 피를 지불하고 신용대출을 받아 계약금을 낼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러나 당시에 저는 신용대출로 몇 천만 원을 받고 중도금 대출을 또 받고 잔금 시점에는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앞서서 분양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입주 시점에 전세가 안 나가면 하는 걱정도 들었고 잔금을 치를 때는 분양가보다 더 높은 감정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음을 그때는 몰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시 다니고 있던 회사의 보증대출로 4천만 원을 받아 소형 아파트를 사게 되었습니다. 포기했던 신축 대단지 아파트는 2020년에 정확히 3배가 오르고 그 이후로 약간의 조정을 받아 분양가보다 2배 이상 오른 상황입니다. 결과론적 이야기이지만 대출을 무서워한 나머지 엄청난 기회 수익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서 두 번째 부동산은 조금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을 거래했을 때는 2022년입니다. 월세에 살면서 배당주를 모으고 있던 저는 수중에 현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자산인 배당주로 들고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신축 대단지를 제 DSR 한도의 최대치까지 끌어올려 제 돈은 단 한 푼도 들지 않고 오로지 대출로 매수하게 됩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피와 계약금은 신용대출로, 중도금은 중도금 대출로, 잔금은 잔금 시점에 분양가의 무려 9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은 매수 시점 이후로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최대 장점인 레버리지를 100% 활용한 결과입니다. 제가 제 대출 경험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B2 영끌이 항상 옳다거나 부동산을 사면 무조건 오르니까 풀대출을 받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동산은 레버리지를 활용해 대출로 매수한 뒤 매달 납입해야 하는 원리금 외에는 추가로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시간에 녹이면서 소득의 대부분을 미국 배당주에 투자하라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즉 대출을 빨리 갚을 생각을 하지 말고 투자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현재 이 방법을 통해 배당금으로 매달 원리금 150만 원 중 90만 원을 납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받은 배당금은 대부분 재투자를 하고 있으며 대출 원리금은 제 근로소득으로 납입하고 있으나 언젠가 제 근로소득이 끊기는 날에도 배당은 꾸준히 성장하여 주거 비용의 걱정을 덜어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지금 제 상태는 실거주 한 채의 포지션이기 때문에 부동산 상승에 베팅하는 포지션이 아닌 한국 부동산 해지의 포지션이며 저의 매수 포지션은 주식, 특히 배당주 위주의 미국 주식입니다. 빚에는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쁜 빚이란 부채 구입과 소비를 위한 빚, 그리고 만기가 짧은 빚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 물건을 사기 위한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주식 미수거래 등입니다. 이는 수학적으로 접근하면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이게 할 때도 있는 빚입니다. 자동차 구입 대출이 일반 대출보다 저렴한 경우가 있거나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는 나눠서 사는데 이자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들은 장기적으로 자산 형성 습관을 망가뜨리는 아주 나쁜 빚입니다. 최대한 빨리 갚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빚이란 이 빚을 통해 나에게 수입이나 자산 증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사업대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마이너스 통장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빚들은 좋은 빚으로 분류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빚을 왜 갚지 말라고 하는지, 절대 갚지 말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걸까요? 첫 번째, 빚을 갚으면 안 되는 이유는 돈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계속 늘어날 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익을 볼까요? 돈을 빌린 사람이 이익을 볼까요? 정답은 돈을 빌린 사람이 이익을 봅니다. 정확히는 돈을 빌려서 소비를 하지 않고 투자를 한 사람이 이익을 보게 됩니다. 화폐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돈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의 장점은 자원의 희소성에서 발생하던 전쟁이 이전만큼 자주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단점은 현금을 들고 있으면 어제보다 오늘 더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빚은 시간에 녹습니다. 30년, 40년 전 은마 아파트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 대출 2천만 원을 끼고 샀을 때 당시의 2천만 원은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재 2천만 원의 가치는 폭락하게 되었습니다. 자본주의는 돈을 빌린 사람이 이익을 보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믿으신다면 돈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을 받아들이고 부채를 적극 활용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우량자산을 사모아야 합니다. 그것이 부동산이든 저와 같이 배당주의든 어떤 것이든 말입니다. 두 번째, 빚을 갚으면 안 되는 이유는 인간의 찰나 같은 생애 주기 때문입니다. 회계학에서는 법인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업의 영속성, 즉 계속기업을 가정하여 회계 처리를 합니다. 이 계속기업을 가정하는 모든 회사들은 현금이 아무리 많아도 금리가 비싸도 특이한 사업구조의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본금 대비 30%에서 많게는 150%, 200%가량의 부채를 가지게 됩니다. 왜 기업은 돈이 많아도 천문학적인 액수의 빚을 활용할까요? 일례로 삼성전자는 100조에 달하는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도 마찬가지 100조에 달하는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중 15조가량은 회사채와 금융권 차입금입니다. 부채는 세금 혜택이나 소유권 희석 우려 없이 자본을 조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장점은 성장을 위한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빚을 싫어했다면 아직까지 전자레인지와 선풍기를 조립하면서 반도체 공장을 20년 동안 짓고 있는 동양의 조그마한 회사였을 겁니다. 그러나 개인은 어떤가요? 기업보다 확실하게 더 짧은 근로소득 기간을 가지고 있지만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빚은 오히려 터부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로소득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안일한 착각 속에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부채의 힘을 활용하지 않고 심지어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산 뒤 돈이 생길 때마다 대출을 일시에 갚아버릴 생각을 합니다. 좋은 빚을 갚는 것은 좋은 지렛대를 돈 주고 사서 그것을 계속해서 조금씩 치우고 있는 것입니다. 대출을 갚지 말고, 즉 다시 말해 지렛대를 치우지 말고 소득으로 배당주와 같은 다른 추가 자산을 매입해야 합니다. 이것이 금융자본주의의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모든 부자들은 이 메커니즘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무한히 늘어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체제는 이전보다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지만 역설적으로 돈이 늘어나는 것을 모르는 사람, 즉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게 되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자산 가격은 우상향하며 빚은 시간에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배당 많이 받으세요.